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9시 45분입니다. 네, 저는 어저께 치킨을 시켜다가 소주 한잔 하고 뉴스 보고 드라마 보면서 술을 마시다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고 한두 시간 자다가 깨서 양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잘 준비 제대로 하고 잤는데 아주 뭐 평화로운 금요일 저녁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졌고 날씨가 추워졌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여기 경주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인데 정겨이 산책도 좀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날씨도 춥고 하니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생각입니다. 운동도 집에서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어저께 뇌의진화 신의 출연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1부를 끝내려고 합니다. 1부 끝내고 신의 위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 1부의 5장이 꽤 길어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책을 읽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중고책으로 지금 요즘에 많이 책을 좀 샀거든요. 중고책으로 산 책 싸게 샀어요. 철학이 필요한 순간. 근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도 평가도 좋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10가지 생각. 스맨 브링크만 지음, 강경이 옮김, 다산초당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스벤 브링크만은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 알부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심리학과 철학, 사회학은 물론 대중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을 재치 있게 비판한 책 스탠드 펌은 덴마크 서점가에서 106주 연속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되어 큰 사랑을 받았다. 상도 수상했고 그렇습니다. 역자에 대해서는 옹긴이 영어 교육과 비교 문학을 공부했고 좋은 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번역 공동체 모임 헙 번역 그룹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라. 자, 차례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시작하며 어떻게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가? 1강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선.
2강 쓸모없기 때문에 쓸모있는 목적의 완구 칸트의 존엄성. 3강 지키지 못한 것들에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니체의 약속. 4강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키르케고르의 자기. 5강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 아렌트의 진실. 6강 타인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점검하라 로이스트 루프의 책임. 7강 내가 아닌 존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머독의 사랑. 8강 불가능하기에 가능한 것 데리다의 용서. 9강 어떤 순간에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가 까미의 자유. 10강 내 삶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 몽테뉴의 죽음. 마치며 불안과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뭔가 이 차례부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깊이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읽어보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5장 현생 호모사피엔스 시간 속의 자아 시작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둘 다 미래의 시간에 존재할 것이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T.S. 엘리엇 4개의 사중주 1952년.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시간은 둘 다 미래의 시간에 존재할 것이며 이거는 뭐 대충 이해가 가는데 미래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에 포함된다. T.S. 엘리엇은 보면 좀 확실히 뭔가 이상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자, 본문 읽겠습니다. 약 6만 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아프리카에 존재했을 호모 사피엔스는 영리하며 자기를 인식하고 성찰하는 놀라운 생물이었다. 이후 수천 년간 그들은 동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 뉴기니, 서쪽으로는 유럽까지 널리 퍼져나가며 더 오랜 호민인들과 교배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대체했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놀라워도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을 기꺼이 결혼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호민인으로서 인상적이기는 했어도 그들은 진정한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신을 숭배하는 데 필요한 한 가지 결정적 인지 기능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기능의 발달에 필요한 중요한 뇌변화는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아프리카를 떠날 당시에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은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정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이후 수천 년에 걸쳐 계속 진화했다. 평행 진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례다. 우리가 현생 호모사피엔스와 결부시키는 몇 가지 새로운 행동들이 약 4만 년 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물론 4만 년 전이라고 못 박은 시기는 중요한 출발점일 따름이다. 진화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호미닌의 뇌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또한 아주 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의 연대 추정은 심지어 지난 4만 년 이내의 것이라 해도 최소 10%의 오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3만 7천 년 전으로 추정된 어떤 것이 4만 년 전으로 추정된 어떤 것보다 실제로는 더 일찍 일어났을 수도 있다. 기본이죠, 이런 거는. 그럼에도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난 이후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 모두의 행동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일례로 도구와 무기 발달에서 진전이 있었다. 약 4만 9천 년 전부터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그 선조들이 사용했던 기술 및 도구 유형이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한 듯 보인다. 남아프리카의 초기 호모사피엔스도 일찍이 7만 7천 년에서 10만 년 전부터 가끔씩 골각기를 사용하긴 했지만 골각기 공작이 출현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사상 최초로 동물뼈, 술록불, 매머드 상아가 도구와 무기 제작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다. 알래스카 대학의 생물학자 데일 거스리에 따르면 뼈, 뿔, 상아는 합성 물질로 나무보다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돌보다 가볍고 잘 깨지지 않는다. 뒤이어 창촉, 끌, 쐐기, 주걱, 송곳, 드릴, 바늘, 화살대를 곱게 펴는 용도로 쓰인 구멍 뚫린 사슴뿔, 그리고 나중에는 작살과 투창기 등 한층 더 넓은 범위의 도구와 무기들이 출현했다. 확실히 변화가 거세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바늘이 생기면서 옷을 바느질할 수 있게 되었다. 약 3만 5천 년 전에 조지아 공화국의 한 동굴에서 바느질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 염소 털에서 뽑은 털 섬유와 아마에서 채취한 식물 섬유 가운데 일부를 염색하여 옷뿐 아니라 밧줄, 그물, 바구니를 만드는 데도 사용한 듯 보인다. 바느질한 옷은 곧 닥칠 빙하기에 특히 유용했을 것이다. 브라이언 페이건이 지적했듯이 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성인과 노인은 물론 갓난아기, 아동, 청소년의 치수에 맞게 재단한 의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온갖 종류의 옷을 재봉할 수 있었다. 이 당시 쓰인 또 다른 도구는 램프였다. 불의 통계적 사용은 적어도 50만 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램프의 사용은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선화와 채색화가 그려진 프랑스와 스페인의 동굴에서 많은 램프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램프는 자연적으로 우묵하게 파인 돌로 동물 기름을 채울 수 있었고 지의류, 이끼, 침엽수, 노간주나무 가지 등이 심지로 사용되었다. 발견된 몇몇 램프에는 음각이 새겨져 있고 심지어 손잡이가 달린 것도 한 개 있다. 도구 이외에 새롭게 개선된 무기들도 약 4만 년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다. 아틀라틀이라고 하는 투창기는 약 3만 년 전에 출현했는데 창을 더 빨리, 멀리,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었다. 아틀라틀을 가진 사냥꾼은 안전하게 멀찍이 떨어진 거리에서 창을 던질 수 있었으므로 특히 위험한 동물을 사냥할 때 효율적이었다. 벌과 화살은 그 이전에도 수천 년에 걸쳐 이따금씩 사용되었지만 적어도 2만 년 전부터는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활과 화살 2만 년 전부터는 널리 활용됐다. 이 또한 사냥꾼이 사냥감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었고 하늘을 나는 새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아틀라틀과 활과 화살 등의 무기를 갖춘 현생 사피엔스는 과거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동물을 가로 열고 남아프리카에서는 위험한 아프리카 물소를, 스페인에서는 좀처럼 잡기 힘든 아이벡스를 사냥하기 시작했다. 아이벡스는 알프스와 아페닌 산맥에 서식하는 야생 염소랍니다.
낚시 바늘과 그물 또한 더 깊은 물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4만 년 전의 참치와 상어뼈는 당시에 원양어로가 행해졌다는 증거이다. 와, 4만 년 전에 벌써 참치와 상어를 잡았단 말이에요. 대단하네요. 새로운 도구와 무기의 활용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도입되고 개선된 속도 역시 인상적이다. 이는 창조하고 고안하는 인간 능력의 이례적인 확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의 역사에서 스티븐 미스는 이 시대를 구석기 시대의 군비 경쟁에 빗대었다. 인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후기 구석기 시대 가로 열고 4만 5천 년에서 1만 2천 년 전 가로 닫고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도구가 도입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변화했다는 것이다. 후기 구석기 시대 내내 이루어진 혁신과 실험의 결과 우리는 지배적인 환경 조건에 적합하고 이전 세대의 지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수렵 무기들이 꾸준히 쏟아져 나온 과정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술적 혁신과 실험의 속도는 간혹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무척 더뎠던 그전의 수십만 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게 참고도서로 1만 년의 폭발, 문명은 어떻게 인류 진화를 가속화시켰나. 이 책을 제가 찜해놓고 있긴 한데 자, 약 4만 년 전부터 널리 퍼지게 된 또 다른 물건은 기억장치인 듯하다. 일련의 선과 점을 음각한 뼈조각도 그중 하나로 앞장에서 기술한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9만 년 전 이전의 적토 음각 조각과 유사하다. 독학한 고고학자 하버드 피바디 박물관에서 일한 알렉산더 마삭은 이렇게 음각된 뼈조각을 가지고 방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파인 자국을 현미경으로 조사하여 이 조각의 용도를 추측해보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뼈조각은 프랑스에서 발견된 것으로 연대가 약 3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에 마삭은 이것이 두 주에 걸친 달의 위상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마삭은 뼈에 음각을 새긴 사람이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이미지를 머리에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의 연속성과 주기성을 추상적 이미지로 창조해 냈다고 주장했다. 존 에크스 경은 이 뼈조각 사진을 자신의 책 뇌의 진화, 자아의 창조의 표지에 실었다. 마삭은 이 뼈들을 기록장치라고 일컬으며 1972년엔 발표한 자신의 책 문명의 뿌리에서 이것이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에 제약을 가하는 진화한 인간 능력, 시간과 공간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사고하는 인지 능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최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마삭이 무늬를 새긴 뼈조각의 의미를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뼈들이 반드시 달의 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외부 기억 장치에 해당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이 동의한다.
재밌는 발견을 했군요. 자, 참. 명예뿌리.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새로운 도구, 무기, 기억장치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약 4만 년 전부터 점점 더 다양하고 세련된 형태의 장신구를 선보였다. 뉴욕 대학의 고고학자 랜들 화이트는 이를 후기 구석기 시대 초의 신체 장식 용품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기술하며 유럽에서 신체 장신구 제작 기술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그 기술 자체도 처음부터 복잡하고 완전히 발달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보다 옛날에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목걸이와 팔찌는 조개 껍데기만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반면 새로운 형태의 장신구는 동물 이빨, 동물 뼈, 사슴뿔, 상아, 달팽이 껍데기, 새의 발톱, 타조 알 껍데기, 그리고 색색의 돌을 이용하여 목걸이와 팔찌는 물론 반지, 핀, 그리고 목걸이에 매다는 장식한 펜던트까지 만들었다. 일례로 한 목걸이는 거의 150개의 구멍 뚫린 사슴뿔 뼈 돌구슬과 5개의 펜던트를 꿰어 만든 것으로 그중 일부에는 무늬가 새겨지고 장식이 되어 있었다.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일부 유적에는 구슬과 펜던트를 제작하는 공장이 있었고 여기에서 개인 장식용품의 제작이 그 자체로 산업을 이루었다고 여겨진다. 이미 이런 장식용품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이 시기에 신체를 장식한 증거는 유럽과 중동에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체코공화국, 불가리아, 레바논, 터키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터키에서는 4만 3천 년 전에 달팽이 껍데기와 새의 발톱으로 만든 목걸이가 나왔다. 모로코, 알제리,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에서도 신체 장식의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아프리카에서 특히 많이 쓰인 것은 타조알 껍데기였다. 해당 지역에서 입수하기 쉬운 재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각 지역마다 독특한 스타일을 갖게 된 듯하다. 광택이 나는 흰색이나 밝은 빛깔의 조개 껍데기처럼 흔치 않은 재료들은 가치가 컸다. 장신구에 사용된 재료들은 이 시기에 광범위한 교역망이 발달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1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기도 했다. 대단하네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장신구에 쓰이는 원재료의 교환이 집단 간 동맹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럴 수 있겠죠. 현재의 이론들은 구슬을 주고받는 연결고리를 따라 광범위한 결혼, 친선, 교환 네트워크가 생겨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또한 이러한 선물은 지명이나 친족 용어 등이 그렇듯 기억을 돕는 장치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붉은 사슴 이빨에 무늬를 새겨 만든 목걸이는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지난 가을에 붉은 사슴 사냥을 함께한 다른 집단과의 친선의 표시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왠지 좀 낭만적으로 들리네요. 부족끼리 협력해서 사슴들을 사냥하고 나서 그 협력의 증표로 우리는 같이 협력한 사이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는 의미로 이런
무슨 붉은 사슴 이빨 같은 거를 무늬를 새겨서 목걸이로 걸고 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 그렇네요. 부장품을 껴안은 의도된 매장.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보인 행동 가운데 가장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은 시신을 의도적으로 매장하면서 부장품을 껴묻은 것이다. 호미닌의 죽음은 600만 년 동안 있어 왔지만 그 대부분의 기간에는 사망한 호미닌의 시신이 썩거나 청소동물들에게 뜯어먹히도록 땅 위에 방치했을 뿐 무슨 조치가 행해진 증거가 없었다. 의도적 매장이 이루어진 최초의 결정적 증거는 9에서 10만 년 전의 것이다. 이 전에 공부했던 네안데르탈린 초기 호모사피엔스들은 매장을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동굴 밑바닥에 비교적 손상이 적은 유골 11구가 묻혀 있었는데 아마 서남아시아로 이주해온 초기 호모사피엔스들의 유골로 추정된다. 7만 5천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린에 의한 의도적 매장이 여러 건 행해졌다. 3장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의도적 매장은 마음 이론을 획득한 네안데르탈린의 돌봄 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단지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끔 시신을 처리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 근데 이 매장 행위 자체가 정서적 망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낸다라고 어제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을 그 내용을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순하게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게끔 물론 그런 목적이 첫 번째겠죠. 시신이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구라고 해봐야 돌도끼 이 정도인데 아니면 나무 정도가 있었겠죠. 단단한 물건으로. 그런데 그런 도구들로 힘겹게 땅을 팠을 거 아닙니까? 땅 파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 정도의 노력과 수고를 기울일 정도라면 깊게 파야 되거든요. 야생동물들에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분명히 정서적 공감이 어떤 유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약 28,000년 전부터는 일상용품이나 귀중품을 망자와 함께 묻는 이런 걸 부장품이라 그러죠. 놀라운 무덤들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무덤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무덤은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193km 떨어진 숭기르에서 발견되었다. 모스크바가 추운 동네인데 이 추운 동네에서도 북동쪽으로 139km 나가면 엄청 추운 지역이었을 것 같은데 한 남성과 두 아이가 깜짝 놀랄 만큼 풍부한 재물과 함께 매장되어 있었는데 이 재물은 사후 세계에서 망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껴묻은 것이 거의 확실했다. 새 유골이 입은 옷은 총 13,000개가 넘는 상하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구슬 한 개를 깎는데 1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자는 두 팔에 상하 팔찌 25개를 끼고 목에는 붉은 펜턴트를 걸었다. 남자아이는 여우 이빨 25개로 장식한 허리띠를 메고 동물 모양의 상하 펜턴트를 목에 걸었다. 소년 옆에는 상하로 조각한 매머드와 상하 원반이 놓여 있었다. 여자아이의 시신도 정교하게 격자 세공된 상하 원반 3개와 상하로 된 작은 창 몇 개, 술록불로 된 몽둥이 2개와 함께 묻혔는데 몽둥이 하나에는 점선이 새겨져 있었다. 두 아이 옆에는 매머드 상하로 된 약 1.8m 길이의 기다란 창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충분한 식량, 의복, 주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을 북쪽의 기후에서 그냥 땅속에 묻히기에는 이례적인 재물이었다. 글쎄요, 이거는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려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부장품도 화려하고 문제는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묻혔다는 거예요. 순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뭐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연대가 2만 7천년 전으로 추정되는 이와 비슷한 무덤이 순기루에서 남서쪽으로 약 1930km 떨어진 체코 공화국에서도 발견되었다. 한 유적에는 18구의 유골이 매머드 뼈와 석회석판으로 덮인 채 함께 매장되어 있었다. 또 다른 유적인 또 다른 유적인 돌리 베스토니체에는 젊은 여성 1명과 젊은 남성 2명이 함께 매장되었는데 여성은 두 남성 사이에 누워 있었다. 이 유골들이 놓인 자세는 연구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의 머리는 한 남자 쪽으로 돌려져 있는데 정작 이 남성은 반대쪽을 보고 있으며 또 다른 남성은 두 손을 여성의 사타구니 부위에 댄 채 여성 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머리는 구멍을 낸 북극여우 이빨, 늑대 이빨, 매머드 상아로 된 펜던트에 둘러싸여 있었다. 무덤 안에서는 다량의 적토와 연체동물 껍데기도 나왔다. 돌리 베스토니체 유적은 매머드 사냥꾼들이 나무와 매머드 뼈로 만든 집에서 거주하며 적어도 2000년간 점유했던 곳이다. 이 집들 중 하나를 짓는 데는 매머드 뼈 23톤이 소요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세계 최초의 토기라 할 수 있는 700점 이상의 토우, 26,000년 전의 비너스상, 당근 모양으로 깎은 상아 몽둥이, 그리고 바구니처럼 보이는 것의 잔해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때 이제 원시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능이 생기면서 뭔가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도 막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연대가 2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특이한 무덤은 오스트리아에서 발굴되었다. 쌍둥이로 추정되는 두 갓난아이의 시신을 적토를 발라 상아구슬로 장식하여 무덤에 안치한 뒤 그 위에 커다란 매머드 어깨뼈를 상아로 떠받쳐서 덮어놓았다. 그러니까 이 어깨뼈는 무덤을 채운 흙이 시신에 닿지 않게끔 막아주고 있는 셈이다. 관같이 이렇게 해놓은 셈인 거네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 나온 두 아이의 무덤도 비슷한 연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1000개가 넘는 구멍 뚫린 달팽이 껍데기와 함께 매장되었는데 이 달팽이 껍데기는 골반과 허벅지 주위에 배치된 것을 볼 때 아마도 로인클로스 장식용으로 쓰인 것. 로인클로스가 뭐지? 옷이란 뜻인데 클로스면 쓰인 것 같다. 역시 이탈리아의 그리말디 동굴에서 발굴되었고 더 오래전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합장 무덤에는 나이든 여성과 청소년이 머리 부위가 석조물로 보호된 채 묻혀 있었다. 청소년의 머리 주위에는 달팽이 껍데기가 4줄로 감겨 있고 여성은 껍데기로 된 팔찌 2개를 끼었다. 24,000년 전 시베리아 말타에서는 상아로 된 관을 머리에 쓰고 구슬 목걸이와 새 모양 펜턴트를 걸친 어린 소년이 판석 밑에 매장되어 있었다. 제 생각엔 순장이 아주 흔하게 행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기술한 것과 같은 이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무덤의 전체 개수는 비교적 적은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무덤은 대부분 동굴이 아니라 노지에 조성되어 있어 어디를 파봐야 할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알려진 무덤 중 몇몇은 건설 공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게다가 가장 오래된 무덤 중 다수는 중부 유럽이나 동유럽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수행된 고고학 연구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비해 훨씬 적다. 이들은 부장품이 묻힌 최초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4만 년 된 호모사피엔스 무덤은 약 193km 떨어진 곳에서 운반되어 온 적토 안료로 덮여 있었다. 아마도 이보다 더 오래되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덤에는 한 갓난아이가 약 56km 밖에서 운반되어 온 구멍 뚫린 청자 고둥 껍데기와 함께 되었는데 이 껍데기는 아마 장신구나 부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학자들은 더 오래된 네안데르탈린의 몇몇 무덤에도 부장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의 상당 부분은 부장품의 정의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논쟁의 한편에는 적토, 돌이나 뼈로 된 도구, 가공하지 않은 동물뼈 등도 부장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굴 무덤에서 발견된 동물뼈와 사슴뿔을 의도적으로 넣은 부장품의 증거로 제시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7만 5천 년 전에서 3만 5천 년 전에 행해진 의도적 인간 매장의 3분의 1에 부장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논쟁의 반대편에는 이런 매장이 행해진 동굴 바닥에는 아마도 석기뼈 이따금 적토가 흩어져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무덤을 메울 때 그중 일부가 섞여 들어갔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언 테터솔이 지적하듯
무덤에 포함된 뼈와 사슴뿔은 부장품만큼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은 조개 껍데기, 구슬, 그릇, 기타 후대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흔히 포함되는 물건들이 4만 년 전 이전의 무덤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특히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나온 5만 년 전의 네안데르탈린 무덤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중 두 무덤에서 대량의 꽃가루가 나왔는데 발굴한 이들의 눈에는 봄철에 피는 꽃을 깔고 그 위에 고인을 누인 것처럼 보였다. 이 무덤은 네안데르탈린이 시신을 매장했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믿음을 암시하는 의례적 행동을 했다는 증거로서 오랫동안 인용되었다. 하지만 저드라는 이 지역 토종 설치류가 굴 속에 서식하며 씨앗과 꽃을 흔히 이곳에 저장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인류 문화의 여명에서 리처드 클라인과 브레이크 에드거가 지적했듯이 저드가 그랬다는 설명은 인간이 그랬다는 설명보다 덜 흥미롭지만 샤니다르 동굴의 다른 무덤들을 비롯한 다른 네안데르탈린의 무덤에서 의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내세에 대한 믿음과 부장품의 관계는 뒤에 좀 더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재밌네요. 아마 네안데르탈린은 내세까지는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읽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조) 예술의 등장.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약 4만 년 전부터 보이기 시작한 새로운 행동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것은 예술의 등장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예술, 특히 시각예술의 등장이 현대 인류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성의 정수, 우리를 동물이나 인류 이전의 조상과 구분해주는 무언가의 기원 혹은 기원 중의 하나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시각예술은 우리가 아는 인간 사회가 태동하고 있던 시기에 창조되었다. 문자는 그 후 몇천 년 뒤에나 발명되었으므로 이런 예술적 창조물이 우리가 지닌 이 시대의 기록에 그나마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정말로 예술품을 창조한 최초의 호미닌이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일부 네안데르탈린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도 구멍 뚫린 이빨과 뼈를 펜던트로 사용했고 상아로 조각상을 만들었고 심지어 플린트, 그리고 부싯돌 조각을 마스크와 비슷한 형태로 변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들의 진위는 논란거리였다. 폴 멜러스는 그중 일부가 진짜라 하더라도 그런 물건이 드물게 외따로 고립되어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그런 식의 상징적 표현이 네안데르탈린의 행동에서 실제적이고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기란 힘들다고 언급했다. 이와 대조적이게도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시각예술품은 단순한 낙서에서 진정한 걸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펼쳐진 예술 창조의 난장이라고 여겨진다. 확실히 저도 좀 이 얘기에 동의하는 게 어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네안데르탈린의 얼굴 모양의 이런 조각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예술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뭔가 너무 조잡하고 형태가 불분명하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예술이라는 걸 딱 어떤 범위 내에만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아무튼 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의도성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창조된 예술 시각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인상적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동굴채색 벽화지만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판화, 점토 모형, 조각, 소상, 자그만 상, 그리고 온갖 종류의 장식된 물건들도 만들었다. 미술품이 발견된 300곳 이상의 동굴 가운데 대다수는 프랑스와 스페인에 몰려있다. 라스크 한 곳에만 1963점의 그림과 판화가 있는데 그중 반수는 동물을 묘사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하학적 형태들이다. 22,000년 전 프랑스의 총 인구가 불과 2,000에서 3,000명이었고 유럽 총인구는 1만 명이었다는 추산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술품의 풍부함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시기의 예술 가운데 최초의 것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레앙팀 푸르생 동굴에 찍힌 손바닥 자국과 스페인 엘카스티오 동굴의 기하학적 형태들로 둘 다 4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된 주요 동굴 벽화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고 알려진 쇼베 동굴의 놀라운 벽화들 중 가장 오래된 것의 연대는 36,000년 전, 그리고 술라웨시의 동굴에 그려진 돼지 비슷한 동물의 그림은 적어도 35,4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벽화의 시대는 2만 년 넘게 계속되었고, 그중 후기의 것으로는 스페인 북부의 알타미라 동굴, 유명하죠. 가로 열고 1만 4천년 전, 프랑스 남서부의 니오 동굴, 가로 열고 1만 3천년 전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최후의 동굴 벽화는 시칠리아 섬의 레반초와 아다우라 동굴에 있으며 둘 다 1만 1천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동굴 벽화 전통은 그 후 유럽이 온난해지고 농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소멸하기 시작한 듯하다. 최초의 동굴 벽화가 그려지고 있을 무렵 최초의 조각품으로 알려진 것 또한 만들어지고 있었다. 독일 남부 슈바벤 알프스의 여러 동굴에서 사자, 메머드, 들소, 사자머리가 달린 남자의 상하 조각상과 여성 신체를 묘사한 소상이 발견되었는데 연대는 모두 3만 5천 년에서 4만 년 전으로 추정되었다. 펜던트로 사용된 듯 보이는 마지막 품목은 이후 1만 년 동안 제작되어 중부 유럽에서 널리 발견되며 흔히 비너스상이라고 불리는 여성 소산의 전신이다. 이거 전에 인류의 위대한 여정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유방이 이렇게 풍부하게 돼 있고 배가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오고 허벅지까지 해가지고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 동굴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비너스상은 팔찌를 끼고 정교한 머리 모양을 했으며 적토가 칠해져 있다. 가슴, 엉덩이, 운문이 심하게 과장되었다는 공통된 특징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상이 다산이나 풍요와 결부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인류학자 로빈 던반은 이런 상들을 미쉐린 타이어 레이디라고 불렀고, 고고학자 폴 멜러스는 그들을 구석기 포르노로 정의 내리기도 했다. 여성상 외에 상하로 깎은 많은 동물상들도 이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호된 소재는 메머드와 사자였지만 말, 곰, 들소도 조각되었다. 독수리와 백조의 날개뼈로 만든 피리도 발견되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4만 2천 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초의 악기다. 오랫동안 유럽 동굴의 미술은 초기의 단순한 형태에서 후기의 복잡한 형태로 진보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1994년 쇼베 동굴에서 그로부터 거의 2만 년 뒤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만큼 정교한 그림들이 발견되면서 이 이론들이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 그렇군요. 분명한 점은 이 시대에 시각예술 제작이 늘어났고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터잡은 곳이라면 어디서나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1만 5천 년 전 유럽에서 사람들은 자연을 모방한 음각, 섬세한 야생동물 조각, 정교한 도식적 패턴으로 작살, 창끝, 투창기, 기타 물건들을 장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타조알 껍데기 물병에 기하학 무늬를 새겨 넣었다. 나미비아에서는 고양이과 동물, 코뿔소, 기린 비슷한 동물을 석판에 그렸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인도에서는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그림으로 석굴을 장식했다. 중국에서는 추상적인 무늬를 사슴뿔에 새겨 넣었다. 이런 시각예술품은 우리가 이 중요한 시대로부터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문서기록이므로 이를 좀 더 상세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동굴 미술에는 동물, 사람의 손자국, 기하학적 형태라는 세 개의 주된 테마가 있다. 그 가운데 동물이 매우 눈에 띄는데 절대 다수는 사냥꾼에게 쫓기는 동물들이다.
동굴벽화 981점을 분석한 결과 말이 28%, 들소 21%, 아이벡스 9%, 메머드 8%, 오록스 6%, 사슴 6%, 술록 4%, 사자, 곰, 코뿔소가 각각 2%, 기타 12%였다. 예를 들어 쇼베 동굴에는 사자, 메머드, 코뿔소가 가장 많았고 코스케 동굴에는 말과 아이벡스가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하이에나, 토끼, 설치류, 뱀, 새, 물고기, 곤충 같은 다른 동물들의 묘사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풍경도 전혀 묘사되지 않으며 오로지 동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시대의 예술가들이 동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 미술 비평가가 지적했듯이 예술가들은 자연주의적이고 생생한 동물의 이미지를 재현하려는 열망을 가졌던 듯하며 그림에 드러난 동물의 형태, 자세, 털, 표정에 대한 지식은 동물과 그들의 습관에 대한 예리한 관찰을 시사한다. 일례로 프랑스 메시 메를 동굴에 있는 25,000년 전의 점박이 말 그림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것이 상징이거나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대 말뼈의 DNA에 대한 연구로 당시 이런 점박이 말이 정말 존재했음이 확인되었고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런 동물을 묘사한 선사시대 그림들이 그 동물의 실제 외관에 긴밀히 뿌리박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예는 말들이 걷고 있는 그림이다. 실제로 말들은 왼쪽 뒷발, 왼쪽 앞발, 오른쪽 뒷발, 오른쪽 앞발의 순서로 내디디며 걷는다고 한다. 고대 동굴 화가들의 말 묘사와 최근 200년간 화가들의 말 묘사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동굴 화가들이 최근의 화가들보다 걷는 순서를 바르게 묘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동굴 화가들이 동물의 운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근대의 많은 화가들보다 더 잘 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더 가까이서 많이 봤었겠죠. 그러니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중 많은 화가들의 예술적 성취도는 인상적이다. 동굴 벽면의 자연적 윤곽을 벽화의 일부로 결합시킨 경우도 있다. 일례로 쇼베 동굴에는 코뿔소의 뿔이 바위 벽의 곡면을 따라 그려져 있다. 한 그림에서는 코뿔소 2마리가 싸우고 있고 다른 그림에서는 사자 무리가 먹이를 향해 몰래 접근하고 있으며 약 9m 너비의 세 번째 그림에는 말 4마리, 들소 4마리, 코뿔소 3마리가 그려져 있다. 쇼베로부터 2만 년 뒤인 1만 4천 년 전의 알타미라 동굴 천장은 검은색으로 윤곽선과 음영을 넣은 들소 21마리의 장대한 그림으로 뒤덮여 있다. 반들반들한 크림색 석회석 위에 새겨진 붉은 몸체들이 죽으려 앉고 드러눕고 갈기를 털고 천장을 가로질러 돌진하고 고개를 돌리고 꼬리를 휘날린다. 움푹 파인 눈들은 석탄처럼 검다. 쇼베 동굴에서처럼 알타미라의 화가들도 바위의 자연적 윤곽을 활용했다. 뒤를 돌아보는 한 들소의 머리는 바위 돌출부에 그려져 마치 입체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화가들이 대상을 대단히 존중, 심지어 경배했고 이런 그림으로 동물을 신격화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동굴 입구에서 축제가 벌어졌다는 증거도 있다.
알타미라 동굴은 구석기 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이라 불리며 이곳을 찾은 피카소는 우리는 아무것도 새로 발명해내지 못했군 하고 탄성을 올렸다고 한다. 예. 이 얘기도 인간의 위대한 여정에서 나왔었죠. 피카소가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들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동굴 벽화에 동물 그림이 풍부한 것과는 반대로 사람 그림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나마 있는 것들도 막대기 수준으로 조잡하게 그려졌다. 사람 그림이 사냥 장면의 일부로 그려진 경우도 있다. 일례로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915마리의 동물 가운데 사람은 한 명뿐이다. 라스코 벽화에 대한 한 분석에 따르면 사람이 들소에게 부상을 입힌 듯 보인다. 내장이 쏟아져 나온 들소가 사람을 불로 받아 쓰러뜨렸다. 조각상과 소상은 가로 열고 작은 휴대용 조각상 중에서는 사람 형상, 특히 앞에서 기술한 비너스상을 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 동굴 미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은 사람과 동물을 합성한 인수동형적 형상이다. 한 연구자는 일부는 사람이고 일부는 동물이거나 적어도 동물처럼 변장한 사람의 그림이 50개 이상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그림의 상당수는 매우 모호하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아마도 가장 널리 복제된 동굴 미술의 예는 프랑스 트루아 프레르 동굴의 인간 동물 합성 형상일 것이다. 한 연구자는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의 레투르아 플레르의 주술사라는 별명을 붙였다. 또 다른 유명한 예는 사자 머리를 한 남자의 상하 조각상으로 연대는 약 4만 년 전이고 앞에서 언급한 독일 남서부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런 형상들이 어떤 의미를 띄었을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사람 동물의 합성 형상이라. 뭔가 좀 더 초인적인 능력을 갖기 바라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굴 미술에서 사람의 형상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지만 사람의 손자국은 특히 초기 동굴 벽화에서 매우 흔하다. 연대가 3만 6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쇼베 동굴의 벽화에는 수백 개의 손자국이 찍혀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손바닥 자국들은 이제 흐릿해져서 붉은 점처럼 보인다. 그 중에는 안료를 칠한 손을 벽에 찍거나 벽에 손을 대고 그 위에 적토분을 분사하여 네거티브 윤곽을 따서 만든 온전한 손자국들도 있다. 프랑스 남서부의 가르가스 동굴에는 연대가 2만 7천 년 전으로 추정되는 손자국이 200개가 넘는다. 이런 동굴의 손자국은 최소한 30곳 이상의 유럽 동굴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파푸아 뉴기니, 아르헨티나, 미국의 암각화 유적에서 발견된 후대의 손자국들과 유사하다. 동물 그림과 사람 손자국 외에 동굴 미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범주의 그림은 기하학적 형상이다. 기하학적 형상은 지극히 많으며 이 시기의 거의 모든 동굴과 암각화 유적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작은 점과 선으로부터 원과 소용돌이, 곤봉 모양, 지붕 모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런 형상은 흔히 동물을 묘사한 그림에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동굴 그림 위에 기하학적 형태를 겹쳐놓거나 마치 창이나 화살을 재현한 것처럼 고든 선을 배치한 경우도 있다. 이런 기하학적 형상은 흔히 기호나 상징으로 지칭되지만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들은 동굴 미술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형상으로 불린다.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도구와 무기, 기억장치, 장신구의 다양화와 보편화, 부장품을 껴묻은 사람 시신의 의도적 매장, 악기, 동굴벽화, 조각품과 소상, 온갖 종류의 장식된 물건들, 이 모두는 600만 년의 호미닌 역사를 통틀어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인간 창의성의 분출이었다. 랜들 화이트가 요약한 대로 3에서 4만 년 전의 유럽에서 물질적 형태의 표현이 폭발적으로 등장했다. 이 발달 과정을 연대표에 표시하면 이 중 다수가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세계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를 인류혁명이라고 일컫는다. 인류혁명.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인류혁명이었을까? 2000년에 인류학자인 셀리 맥브리어티와 앨리슨 블룩스는 혁명이 아니었던 혁명이라는 제목의 영향력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골각기의 활용, 신체 장신구의 활용, 사람 시신의 매장, 교역 네트워크 등 약 4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기술되는 발달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 그로부터 4에서 6만 년 이전에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20만 년 전 이전에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현대적 행동의 점진적 축적이자 증대 과정이었다. 표가 있는데요. 약 4만 년 전에 시작된 발달을 그로부터 수만 년 전에도 드물게나마 볼 수 있었다는 맥브리어티와 브룩스의 주장은 옳다. 하지만 나는 이 변화를 인류혁명으로 보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믿는다.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약 10만 년 전에 인지적 대변화, 자기 성찰의 획득, 가로열고 자기 성찰의 획득이 일어났고, 이 인지적 변화는 이 시기에 보이는 새로운 행동들을 상당 부분 설명해 준다. 이것이 맞다면 약 4만 년 전에 또 다른 인지적 대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읽으면 1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재미있네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밥 좀 먹고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널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